자,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와의 신경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보이콧, 본인을 패싱하고 본인이 하는 이런 일정들을 보이콧했다는 어떤 의혹의 논란에 대해서 이쯤에서 불문에 묻히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캠프를 겨냥한 발언도 하나 한 것 같아요. 캠프 초기에 자리 싸움하는 인사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캠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인사들 그리고 임명 인터뷰 시간 지나면 다 부질없고 그냥 후보 팔아서 그 사람들이 후보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캠프에서 청년 특보를 맡고 있는 우리 장해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우리가 뭐 보이콧하고 보이콧을 다른 후보들 캠프에 유도한 것 아니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둘의 신경전입니까? 아니면 뭐 오해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신경전이라기보다는 오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캠프에 직함이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에서도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따지면 캠프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제의라던가 어떤 조언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닌 것이죠.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과 또 후보 캠프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쌓이지 않게 더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한 것 중에 익명의 인터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익명의 인터뷰를 하게 되면 캠프에서 어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지 내부에서도 사실 파악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네. 정말 이 캠프 측의 의견을 대신해서 밝힐 뿐이라면 본인의 이름과 직함을 공개하면서 인터뷰하시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내부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한 2-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긴밀하게 이제 만나지는 않았고 네. 메신저를 이용해서 한 2-3시간 정도 쭉 대화를 나눴는데, 단독인가요, 지금? 뭐 이게 단독 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어떤 거죠? 뭔가 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은 오해들이 자꾸 크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네. 그리고 당과 주요 대선 후보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원칙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의사를 많이 전달드렸고, 제가 아주 미력하고 뭐 캠프 내에서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좀 더 많이 열어서 이 당과의 불필요한 오해가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줄여나가겠다. 절대로 어떤 의도적인 긴장 관계나 뭐 갈등 관계, 뭐 파워게임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입당을 하고 얼마 안 되는 시간, 그리고 전격 입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어떤 소통 문제나 실무적인 문제로 약간의 오해가 쌓였는데 그 오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조금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캠프별로는 각자 인재 영입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도 어디 캠프에 따라 이제 합류를 결정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 캠프로도 추가 인재 영입이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각 캠프별로 이렇게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당 안팎 내부에서는 그동안은 조금 사라졌던 잠잠했던 개파 정치가 다시 좀 움직이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원팀이 중요합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냐면 본인도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네거티브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이 더 내려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선 경쟁력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불확실했던 입당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었고 입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도 이른바 이윤 효과, 이윤을 얻는 거예요. 잘 소통이 되면. 네. 그런데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친윤이다, 반윤이다, 네. 또는 최재형 후보를 둘러싸고는 친체다. 이것 자체가 썩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지율에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친박이냐 친이 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빚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야권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후보들 캠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의 점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후보들을 다 장악해야 된다.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후보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관리한다. 관리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관리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 모습을 보고선 이윤효가 중도층이 볼 때는 잘하네, 소통하네,
그리고 MZ 세대들도 이준석 대표를 또 돌풍을 인정하는 MZ 세대들도 당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역량을 발휘하네.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캠프별로 치열하게 서로 간의 네거티브 또는 당대표가 봤을 때 왜 30대 당대표라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노련하게 나 30대지만 이렇게 노련해. 장해찬 평론가하고 대화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자, 때 아닌 이 돌고래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돌고래 멸치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의원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서로 말 다툼이 있었죠.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아마 돌고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체급이 다른 후보들을 다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다 해주는 게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일침을 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 돌고래 멸치 비유 외에도 오늘 또 박쥐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박쥐까지 나왔습니다. 그 박쥐 누가 했냐?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태도 어디에도 돌고래는 없다. 이소부화에 나오는 박쥐가 떠오른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박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박쥐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정치가 동물 농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그 동물에 비유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표 경선 시기죠. 그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관련해서 뭐 수입산, 국내산 유구 뭐 이렇게 소로 비유를 했는데 최근에 또 당근까지 가다가 이제는 지금 돌고래, 멸치. 그런데 돌고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멸치는 그럼 누구냐? 이렇게 누군가를 띄우고 누군가는 비하시키는 이런 말들이 한국 정치에서 계속해서 횡행하는 한 정치가 굉장히 희화화되고 우리 정치 문화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의 입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말을 하면 저도 이제 좀 조심할 테니 우리 그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기다가 레밍을 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 쪽에 간 어떤 의원들을 다 그냥 일시적으로 맹목적으로 가는 레밍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박쥐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시고 정치를 좀 더 품격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물 얘기가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과 이 대표 간의 갈등 포인트는 참 여러 개입니다. 지금 하나 또 전해드릴 내용은 당 대표실 산하에 이 대선 후보 검증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또 양측이 갈등을 조금 빚고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고위원회에서 당대표 직속으로 후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과거 이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지 당대표 직속으로 설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를 했지 이렇게 당 지도부가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당내 경선 일정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서병수 위원장의 영도하에서 이제 다 짜는 건데 말 그대로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준비한 영상 같이 보셨는데 사실 이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 되기 전에 인사청문회 때 이제 법사위에서 검증을 좀 세게 한 그런 분이라서 지금 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서 이제 같은 당원인데 좀 다르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또 목소리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네,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김진태 전 의원이 실제로 검증단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당원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그리고 2019년 인사청문회 당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이 검증위원회나 김진태
전 의원 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거나 부정적인 뭐 내용을 밝힌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뭐 당에서 결정할 부분인데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네. 게 이게 좀 전례가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선준비위원회나 경선관리위원회 산하에서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드는 것이죠. 당 자체에서. 그런데 이게 당대표 직속 체제로 설치됐던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당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왜 이게 경준이 산하 기구가 아니라 당대표 산하 기구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설득의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또 그런 부분은 아마 최고위원회나 경준위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의 결정이나 경준위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막 부정적이라거나 더 이상 뭐 이걸 쟁점화시켜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배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도 했지만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이 이준석 대표, 이 대권 주자들과의 신경전 굉장히 언론지상을 장식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대응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선을 관리하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휴가를 가도 뭐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고 집에서 머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비공개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택시 운전 연수도 받으러 가고 또 안동 방문해서 또 이렇게 교육 뭐 강연도 한다고 하고 이런 공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교수님 이런 모습이 보면은 지금은 후보를 띄워줄 차례가 아닌가. 근데 왜 대표가 더 공개 행보를 많이 하면서 대선 주자급 행보를 보이느냐? 이게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어떤 대선 과정을 보면 당대표들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특히나 후보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선 과정이고 사실은 후보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고 그래서 당을 어떻게 하면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선을 공정하게 이제 집행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이제 당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지금 두 분은 뭐 당 운영 어느 정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분 다 말 실수로 좀 당을 또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 실수를 좀 줄이고 이 후보들과의 어떤 내밀한 어떤 소통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대표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대선 주자 지지율 보면서 또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율을 좀 보시면요. 윤석열 전 총장 중심으로 일단 분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최근 꽤 20% 아래로 떨어졌어요, 소장님. 네. 9%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는데 소장님이 보시는 이유, 배경은 어떤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이요? 입당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대선 후보가 되기에는 검찰총장 시절과는 다른 것이 그때는 추윤 갈등, 조윤 갈등으로 인해서 반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던 거죠. 그때는. 그래서 정치적인 반사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본인 스스로의 견인하는 주도적인 이 지지층을 견인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털어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대입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는 뭘 하겠다라는 것이 대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입. 이게 말이 더 정교해야 돼요. 물론 일정 수준까지는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당장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말실수가 계속해서 좀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 이제 대선 만으로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 입. 말실수를 하지 말고 좀 더 정교한 후보를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지막은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와 관련해서 좀 더 명쾌하게 탈탈탈 이게 좀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중도층이나 여성이나 청년들은 계속 아우뚱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이 부분을 털어내면 또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제가 뭐 이제
네. 특별히 뭐 윤 후보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우리 배종찬 소장님도 전문가지만 저도 여론조사 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전화 면접 조사의 흐름과 ARS 조사의 흐름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조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데 MBS 4대 기관 조사에서는 19%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입당 등 시기가 맞물리면서 다시 반등하는 추세였거든요. 갤럽 역시나 같은 방식의 전화 면접 조사이고 한 달에 한 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론 반영 추이가 조금 느리다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다른 조사에서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좀 다시 답보 상태인데 이 조사에서는 상승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한 2주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초에 발표될 ARS 조사까지 한번 다 두루두루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여론조사라고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조사 방식의 차이를 분명히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주면서 그 추이를 분석하는 그런 방향의 어떤 시각도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장희찬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또 준비하지 않은 또 여론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저희 인터넷 페이지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소장님 좀 궁금한 게요. 그래서 네네. 이겁니다. 저 윤석열 검찰총장 떨어진 거는 맞잖아요. 저 네. 그 그래픽에서요. 영향을 받죠. 예, 영향을 받았죠. 네. 그럼 이게 혹시 이 일부가 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한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입당 효과가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는 이제 추세로 보는 것이니까 입당 효과가 있던 것은 입당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되면서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가 또 흔들리게 되면은 윤 후보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당내의 대선 후보는 역시 최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도 지역적으로는 PK 또 태생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영남권에서 또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들을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말실수나 또는 다른 의혹 등을 통해서 불확실해지게 된다면 그 부분만큼 최재형 후보는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최재형 후보도 좀 정체돼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오늘 우리 프로그램도 얼마나 또 두 분 진행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파격적인 진행, 파격적인 또 행보,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에게 필요한데 인지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파격적인 게 출마 선언 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출마 선언 때 보면은 아이고 누가 써준 거 저 읽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 공약 준비 안 됐습니다. 이게 누가 얼마나 어느 시간까지 이해해 줄 수 있냐. 이게 이제 최재형 후보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하는 조금 주춤한 상황으로 또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